성서시대의 문화 이 시간에는 네로 황제와 초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로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태어나기는 AD 37년 12월 15일에 태어나서 죽기는 68년 6월 9일에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원래 그 이름은 루시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 바르부스. 좀 이름이 길죠. 그 아버지는 집정관인 아헤노 바르부스였고, 어머니는 아우구스트 황제의 손녀 아그리피나였습니다. 그런데 AD 40년경에 아그리피나의 남편은 죽었고, AD 49년에, 그러니까 과부된 지 한 9년 뒤에 이 아그리피나는 삼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 삼촌이 황제였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그런데 이듬해에, 그러니까 AD 50년에 삼촌인 이제 자기 남편이 됐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해서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아들이죠. 이 네로를 양자로 삼게 하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네로 이름이 네로 글라우디우스. 글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된 다음에 네로 글라우디우스라고 바꾸었죠.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이 글라우디우스는 자신의 딸 옥타비아를 네로와 결혼시키고 자신의 어린 아들 브리타니쿠스를 제치고 네로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을 제쳐버리고 네로를 후계자로 삼는 데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끈질기게 이 일에 관여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된 네로는 네로의 어머니가 아그라피나라 그랬죠. 이 아그라피나는 사실은 클레오파트라처럼 정치적인 야심과 욕망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AD 54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를 독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죠. 또 자기 남편이죠. 이 황제를 독살하고 자기의 아들 네로를 당시에 17살이었는데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이 황제가 된 네로는 처음 5년간은 어머니와 가정교사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서 온건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라우디우스의 아들 브리타니쿠스를 정적으로 간주해서 독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 부족하죠. 그리고 자기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로서 황제가 되었는데 이 친자로서 브리타니쿠스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불안을 느끼고 이 친자인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치 헤롯이 불안을 느껴서 자기가 남을 죽이고 했던 일들을 연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브리타니쿠스의 누이면서 글라우디우스의 딸이면서 자기 부인이 옥타비아죠. 이 옥타비아와의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노예 출신의 악테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그라피나가 이 사실을 반대하고 충돌이 어머니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 속에 어머니와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 네로는 어머니와 옥타비아를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포페아와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포페아마저도 네로가 죽이는 일을 저질러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AD 64년에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 사건입니다. 아주 기독교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로마 대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겨우 7살이었던 타키투스가, 로마 역사가인데 타키투스라고 있죠. 그 역사가가 네로가 통치하던 당시, 그러니까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7살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역사가가 된 다음에 로마의 역사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이 로마의 대화재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AD 64년 7월 18일 밤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는 로마의 왕궁이 있었던 그 팔라티아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로마의 왕궁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만 포럼, 아고라, 그 로마 광장 위쪽에 보면은 그 팔라티아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 마차 경주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차 경주장 터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큰 마차 경주장이 사실은 마차 경주를 하고 있었겠죠. 마차 경주장이 열리던 그 마차 경주장 주변에 그 밀집해 있던 목조 가게에서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벽돌이 없는 나무로 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이 목조 건물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5일 동안 건물들을 불태웠는데, 로마를 14개 구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소된 것이 4구역,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 7구역, 그러니까 14개 구역 중에서 11개 구역이 화재에 휩싸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거의 전체가 화재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로 황제 자신이 이 로마의 화재를 불질렀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는 고민 끝에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그럼 누가 했느냐 하는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희생양으로서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인기가 없었냐면은 로마에서는 로마가 섬기는 신이 있어서 로마 사람들 대부분이 비가 안 와도 그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면서 비를 달라고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신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역경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 하는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로마가 섬기는 신을 일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저 기독교인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우제도 안 드리고 그들이 재난을 면해달라고 신에게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은 신이 저 기독교도들을 노해서 로마에 이런 재앙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네로가 생각할 때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은 로마 사람들이 쉽게 그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믿게 될 것이다. 또 방화범이 아니다 할지라도 신이 재앙을 내리되 이 기독교인 때문에 내렸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개들에게 찢겨 죽게 하고 또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방화범은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 하고 불에 태워서 밤의 어둠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뿐만 아니고 로마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동정이나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각종 조롱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학자들은 네로가 왜 로마에 불을 질렀겠느냐? 그것은 자신이 왕궁을 짓고 더 크게 넓히고 싶은데 이 팔라테네 언덕의 왕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게 넓히고 싶은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팔라테네 언덕 밑에 있는 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목재 건물에 불을 찔러서 그 자체에 다 타고 그 불이 지나간 빈터에다가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불을 찔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로가 이 화재 사건이 있은 뒤에 한 일이 바로 그 불탄 자리에 자기의 왕궁을 크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로마에 있는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가이사랴의 감독 유세비우스는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가 베드로와 바울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기록했으며 4세기까지 많은 작가들이 네로 황제가 베드로와 바울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네로 황제가 AD 54년에 황제가 돼서 68년에 죽을 때까지 이 14년 기간 동안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가이우스 피소는 이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결국 발각이 되어버리고 말리쿠스가 이 음모를 알고 네로의 서기 에바브로디도에게 보고를 해서 연루젠자들이 다 처형을 당했는데 이때 네로의 친구이며 시인이었던 루칸도 처형되고 네로의 가정교사였던 세네카는 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결 하도록 명령을 받고 죽었습니다. AD 66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네로 황제 치하에서 일어난 거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안을 파견해서 질서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 베스파시안이 나중에 네로가 죽은 다음에 로마의 질서가 혼란해지고 서로 황제가 되려고 하는 마당에 로마에서 3명의 황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죽이면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4번째로 그 해에 네로 죽던 해 4번째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어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바로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로로부터 파송되었던 로마 장군이 베스파시안이고 그 아들이 티투스 장군이었죠. 그 베스파시안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로로부터 파송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리아 쪽에 집결해가지고 그 아들 티투스와 시리아에서 합류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의 반란군들을 진압하면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진압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진압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리아 쪽에 그 안디옥 밑에 실루기아 항구 앞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터널을 뚫어서 그 실루기아 항구가 항구 역할을 오래 감당할 수 있도록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살이 그 항구에 침적되는 흙이
쌓이지 않도록 물살을 강하게 해서 항구 밖으로 밀어내는 터널을 뚫었는데, 이 터널 공사에 베스파시안과 티투스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자기들이 이 터널 공사를 했다는 것을 산 앞에, 터널 앞에 있는 그 돌에다가 자기들이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실루기아 항구 터널 입구에 새겨놓은, 돌에 새겨놓은 베스파시안 장군의 이름을 제가 그 실루기아 갔다가 이 돌을 사진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베스파시안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베스파시안. 또 네로 황제는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시도 선다 하고 자기가 시를 읊으면서 악기를 타고 또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또 참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로는 그리스와의 관계를 정진하기 위해서 AD 67년 올림픽 경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배우처럼 행동하고 또 가수처럼 행동하고 공연도 가지고 또 마차 경주에 나섰다가 마차에서 떨어져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하여간 그 네로가 68년에 죽습니다만 죽기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경주를 마치기 전에 실격되었지만 황제라는 신분으로 우승의 관을 서고 로마에 돌아와서 이것을 자랑 삼아 행진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밑에 사진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인데, 이 올림픽 경기장 참으로 오래된 것이죠. 요즘 올림픽 뭐 베이징 올림픽이라든지 서울 올림픽이라든지 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큰 도움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올림픽 경기장과는 달리 기원전 8세기, 7세기 그때의 올림픽 경기가 행해졌던 올림피아에 있는, 그리스의 올림피아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잘 남아있는 편이죠. 여기 사람들이 서 있고 한 이쪽이 올림픽 경기하는 곳이고, 지금 풀이 있는 이쪽은 관람객들이 관람하는 곳이죠. 네로 황제의 횡포를 우리가 보면서, 네로는 여러 가지 횡포를 많이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의 아내 포페아마저도 죽이고 메살리나의 남편을 죽인 다음에 메살리나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네로는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고 마는데 AD 68년에 고올지방, 이 고올지방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불란서, 스위스, 그쪽 유럽에 있는 그쪽 지방과 스페인 지방에 있는 로마 군단을 이끌고 있었던 그쪽의 그 갈바 장군이죠. 갈바 장군이 로마로 들어와서 정권을 장악할 때에 네로가 도망을 쳤죠. 그래서 원로는 네로를 공공의 적으로 선언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네로가 도망을 쳐서 AD 68년 6월 9일에 로마 근교에서 네로는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이라 하는 게 자살 도움 받는 거예요. 그 신하의 도움을 받아서 자살하고 마는 거죠. 네로가 죽자 로마는 한 해에 황제가 4시나 바뀌는 내전에 휩싸입니다. 네로를 바로 이어서 왕이 된 갈바 장군, 그 다음에 이 갈바를 제거하고 왕이 된 황제가 된 오토,
또 오토를 제거하고 황제가 된 비텔리우스, 이렇게 황제가 막 바뀌는 내란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이쪽에 있던 로마 주둔 군단에서는 이쪽 지역에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인품으로 보나 또 능력으로 보나 우리 장군님이 로마 황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이쪽에서 베스파시안을 황제로 추대해서 이 베스파시안이 일부 군인들을 이끌고 로마로 들어오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베스파시안을 외치면서 황제가 될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어 질서를 바로잡게 됐습니다. AD 68년 6월 9일에 네로는 자살해서 죽었죠. 그렇지만 하도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망령이 또 되살아날까 너무 공포에 질려서 네로의 망령에 대한 환상이 잡혀 있었어요. 네로가 죽었다 하지만 혹 죽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죽었다 해도 또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그 네로의 망령에 시달리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22년 히포의 감독인 어거스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란 말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인 네로가 이 네로 황제의 망령이 다시 나타난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네로의 망령에 대한 것을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시달렸던 기독교인들의 그 신드롬이랄까요? 어떤 사이킥한 정신적인 피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당시의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AD 46년에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떠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 AD 50년대이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네로가 황제된 것이 54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은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 때란 말은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AD 54년부터는 로마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54년부터 로마 황제가 돼서 68년까지 황제로 지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가 AD 67년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네로 황제 재임 기간에 순교를 하게 되죠. AD 63년 로마에 불을 지르고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네로는 수금을 타고 이 트로이 멸망을 노래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트로이가 불에 타서 망하는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 로마의 불타는 모습을 보고 이 악기를 타면서 시를 읽고 노래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불탄 자리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는데 이 궁전이 도무스 아우레아, 이 궁전을 지었습니다. 64년 화재 직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이 궁전이 68년에 완성했습니다. 한 4년 걸려서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그 네로가 자기 개인 궁전 지었다고 연상하면 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종로에다가 광화문 세종로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자신의 궁전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 불탄 자리, 그 팔라틴 언덕 거기서 내려다 보면은 목재 건물이 있었던 거기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목재 건물 때문에 너무 쉽게 불이 막 번지는 것을 보고 이후부터는 로마의 건물을 목재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아니하고 벽돌과 이런 자재로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모습을 학자들이 재구성한 것을 보면은 목재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돌로 또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죠. 4년 동안을 궁전을 지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네로가 자신의 궁전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 얼마 살지도 못하고 68년에 이 궁전에 입주하자마자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에 네로는 도망쳐서 로마 근교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클라우디우스 황제, 또 네로의 어머니 아그라피나, 또 네로 황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 이야기에 상당한 설명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 중에 이때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히스토리 채널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Aqua Claudia and the Anio Novus, Emperor Claudius had revitalized Rome's system of water distribution. His public record was one of success, but the choices he made in his private life would ultimately lead to his downfall. The tradition about Claudius is that he was uxorious, that he loved his women and his wives in particular too much, and was subservient to them. He sent shockwaves through the empire when he married his own niece, Agrippina, the conniving sister of Caligula. Agrippina came from a line of ambitious, popular, and powerful women. She was kind of in some ways the Cleopatra of her age. She was headstrong, she was proud, and she was ambitious. She was terribly ambitious. After having been surrounded by emperors her whole life, Agrippina was hungry for her own taste of power. She used all of her physical and political charm to attain it. And once the aging Claudius was under her spell, she used her only son as a means to perpetuate it. Agrippina's main intent in seducing Claudius and becoming the empress was to ensure that her son would accede to the throne. In 50 AD, Agrippina convinced Claudius to name her son from a previous marriage as his heir, instead of his own biological son. 4 years later, Emperor Claudius was dead, poisoned by a mushroom, and his wife's ambition. Overnight, Agrippina had gone from being the wife of one emperor to the mother of another. His name was Nero, a 16-year-old tyrant in training who had engineered disaster. '64 AD, a small fire spreads into a week-long inferno that reduces huge swaths of Rome to ashes and leaves thousands homeless and walking the streets. The fire of '64, the fire of Rome, was something. It was an enormous tragedy. The fire burned almost 3/4 of the city. And since the entire city was comprised mostly of houses, particularly those of the poor, and was built with a lot of wood, everything went up in smoke.
Number 1 on the list of arson suspects is the emperor himself. Nero was supposedly seen playing his lyre at the top of a nearby tower as the fire raged. He's said to have looked at the fire as though it were a spectacle, and to have gone to the Tower of Maecenas and recited the fall of Troy. The tradition is that Nero was fiddling while Rome burned. His actions after the blaze were just as incriminating. Nero confiscated a third of the charred city as his own personal property and set out to build the empire's most extravagant monument to self-indulgence, a palace complex covering some 200 acres of downtown Rome. The rumor starts to spread that he had set the fire intentionally so as to clear a portion of the city where he could build this palace. Nero blamed the fire on a new religious cult called the Christians and had hundreds of them strung up and burned to death in the streets of Rome. This was just the latest in a string of horrifying acts that solidified Nero's dysfunctional legacy. He served up the head of one of his ex-wives to his new wife as a present on her request, and then later kicked her to death when she was pregnant in a fit of rage. Most of the acts for which Nero is most infamous come after one of the most heinous acts one can commit, the killing of one's own mother. Agrippina, who had orchestrated Nero's rise to power by killing her husband Claudius, was antiquity's most overbearing mother. She expected to share power equally. He decided to eliminate his mother. He tried several ways. The first time, he tried to poison her 3 times, but she had taken some potent antidotes and was able to survive. Shortly thereafter, he was watching a Naumachia, which is a naval show where sea battles were reenacted and ships were sunk. It was there that he became inspired. He had the idea of using one of those ships to facilitate his plan. So he rigged a ship which picked up Agrippina and escorted her to the bay. Then, at precisely the right time, the ship sank. But even this wasn't enough to silence this lady, this virago, if you will, because Agrippina managed to swim to safety. Eventually, Nero was forced to send some of his hired assassins to kill her. It was at that point that he got rid of her once and for all. As they closed in, Agrippina symbolically ordered the guards to stab her in the womb. She said, "Strike here first. This bore Nero." Very dramatic. Nero was haunted by visions of his mother's ghost for the rest of his life. Visions which pushed him further into madness. Nero, as time goes on, becomes more and more lonely, and at the same time, perhaps also therefore more and more paranoid and more cruel. It was in the midst of his deepening delusions that Nero began building the empire's most lavish pleasure palace on public land and with public money. You'd have to imagine the whole of Central Park is transformed into Bill Gates' personal estate and pleasure palace. And this is in the heart of the city where the rich and the affluent and the people who have a part of the city itself once had their homes. It was shocking. Nero bled the provinces dry to get money for that. And also in Rome, he demanded money from the rich. They had to bequeath him their money, and then they would be offed. It must have been a very scary time to be alive. Nero's golden house was built on the pain and sweat of forced labor.
In ancient Rome, slavery was a common and acceptable practice. 1 in every 3 people living in the city was a slave. Rome's achievements would be unthinkable without slave labor. This slave labor was part of what generated the profits necessary to maintain and to expand an empire. There's no question that slave labor was also very significant for the building of these grand projects that really define the essence of imperial Rome. Nero's new palace would reflect his godlike perception of himself. It was designed to evoke a sprawling seaside villa in the heart of the city. Vineyards, gardens, and pastures for wild animals would cover what had once been Rome's downtown crossroads. The center of the complex would be a man-made lake, and the pavilion with covered walkways a mile long. A vast 150-room wing of that pavilion still survives today, buried beneath modern Rome. Its cavernous interior demonstrates Roman mastery of another engineering innovation: the vaulted ceiling. A vault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n arch which has been extended along an axis. Once you've built that framing one time and built one arch, move the framing, build another, move the framing, build another, you have a long vault. Very efficient way to build for the Romans. When the Domus Aurea was completed after just 4 years, Emperor Nero exclaimed, "Finally, I can begin to live in a house worthy of a human being." The surviving remnant is a dank shell of the decadent palace he inhabited. These brick and concrete chambers were once trimmed in gold and covered with colorful frescoes and priceless gems. There were semi-precious and precious stones embedded in the ceiling, so that there's lapis lazuli and rock crystal and rose crystal that were just put up to catch the light. And in building the Domus Aurea, Nero is showing that he is not, like good emperors, generous with his personal resources,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leads to his downfall. His behavior was so far off the scale in terms of what senators and people in Rome expected out of their emperor that I think he ultimately paid the price. In 68 AD, just months after he moved into the Domus Aurea, Nero was overthrown by a tidal wave of opposition. He was declared a public enemy by the Senate and hunted like a fugitive by his own guards. As they closed in on him, Nero slit his throat with the help of a loyal slave. His last words were, "What an artist dies in me." Nero died like the grandiloquent actor he always wanted to be, a kind of tragic actor upon a tragic stage. So his final words really do complete a picture of somebody who saw themselves not as an emperor, but as a star. After Nero's death, the Romans sought to bury any memory of him and his oppressive reign. By 104 AD, his golden house was filled in and covered with dirt and rubble. It would form the foundation of a bath complex built above it by the Emperor Trajan. For the next 1,300 years, it lay buried and forgotten beneath a changing city. Then in the 1500s, a sinkhole led explorers back into the belly of the ancient beast.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은 네로가 얼마나 잔인하게 통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의 뒤를 이어서 세 황제의 내란을 다 진압하고 로마 황제로 등극한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콜로세움을 지었는데,
이 콜로세움의 이름을 원형극장이라 붙이지 아니하고 왜 콜로세움이라 하느냐 하면은 이 자리에 바로 네로 황제의 거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상을 콜로수스라 그러죠. 그래서 네로 황제의 거상이 있던 자리에 이 원형극장을 지었기 때문에 콜로세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면은 네로는 처음에는 온건한 통치를 하려고 노력했고 외교라든지 또 무역이라든지 문화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극장을 짓고 운동경기를 활성화하고 파티안 제국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서로 그 전쟁에 휘말리는 일을 줄이고 영국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스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이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올림픽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실제 경기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로가 죽인 사람 해도 엄청나죠. 어머니를 죽이고 또 자신을 양자로 삼아 황제가 되게 해준 글라우디우스의 아들을 죽이고 또 글라우디우스의 딸이면서 자기의 부인이었던 옥타비아를 죽이고 또 여러 아내들과 또 가정교사와 친구들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볼 때에 무엇보다도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네로 자신이 불을 찔러 놓고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으면 이 기독교인들이 네로가 엄연히 죽었는데도 네로의 망령이 다시 살아날까 하고 이 정신적인 충격을 느끼고 살았을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 로마 황제 중에 글라우디우스와 네로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 네로 황제 시대에 겪었던 기독교인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며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